책은 제가 이제 79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을 시작했어요. 다른 뭐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대학을 가는데 대학이 필요 없겠다. 태어난 고장에서 열심히 뿌리받고 열심히 살면 되지 뭐 농부가 됐든 뭐 장사꾼이 됐든 그러면 되지 뭐 굳이 내가 학문까지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했는데 공무원을 하면서 이제 총각대 공무원을 들어가 보니까 정말 모르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일상적인 업무는 괜찮은데 내 고향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더라고요. 물어볼 데가 없어요. 어른이 없더라고요. 어른이. 그런데 옛날에는 어른들이 있어서 어른을 찾아가면 다 해결이 됐는데 저희 그때는 어른이 없는 거예요. 문화적 어른이 없는 거예요. 나이 많은 어른은 많은데 문화적 어른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와 나무 소리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 소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가서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공무원이지만 같은 고향에서 같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고향을 좀 잘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것이 판소리였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제가 학교를 가는 중간에 국악원이 있었어요. 국악원이. 그런데 늘 국악원인데 한 번도 안 쳐다보죠.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국악원이 관심이 됐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설을 뭐 노래를 하길래 내용을 물어봤더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 내용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그 책을 다 구하고 해서 봤더니 뭐 잘 아시지만 사서 삼경 뭐 그 위에 풍수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한의학 막 음양 오행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이사를 아예 국악원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왜냐면 저녁에 소리 명창분들이 저녁에 와서 공연을 하거든요. 저는 낮에 근무니까. 그러면 거기서 녹음기를 갖고 참 다 녹음을 했어요. 3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막 춘향가도 3년 동안 많은 선생님들이 노래 부르셨잖아요. 흥보가도. 그래가지고 잘 귀에다 꽂고 풀어서 책을 만들었어요. 풀어서. 그래가지고 춘향가를 이제 8분이 춘향가를 했다. 그러면 다 합쳐가지고 공통된 건 빼고요. 쭉 해가는 게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사투리도 많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컴퓨터가 막 그렇게 단어 정렬 이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도트 개념에서 참다 이런 A4 용지도 해가지고 가나다라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춘향가에 동원돌이 춘식 뭐 그런 거 나오면 그게 써가지고 기역자에다 방에다 붙인 거예요. 수만 장을 막 붙여가지고 푸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어 사전에 없고 모르는 얘기가 많은 거예요. 특히 이제 한의학 같은 거, 음양 모행 같은 것은 잘 모르세요. 또 한의사 선생님도 잘 몰라요. 풍수지리 같은 거. 그래서 이제 풍수지리를 배우러 또 3년 동안 다닌 거예요. 또 한의학 관련돼서 한의원을 또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것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엄청나게 뭐 그때는 컴퓨터 기능이 없고 이 손으로 해가지고 또 이것은 이 가나다 순서로 해가지고 이거 춘향가는 춘향가에 나왔다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눈이 안 좋아진 거예요. 8년 동안을 편집을 한 거예요. 8년 동안을. 그래 이제 다른 참고서도 참고를 했지만 그 이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면이. 그래서 이제 뭐냐면 어느 소리하신 분 이제 야인이지만 그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나는 소리꾼으로 내가 그냥 평생 동안 했지만 나는 별로 이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판소리는 기다스름 놀이라더라. 기운을 다스른 거. 그 오장육보의 기운을 똑같이 하게 하는 그런 놀이라더라. 그러면 이제 오장육보의 기운이는 무엇인지. 그런데 이제 한의학이라든지 음양 오행 있잖아요. 그런 거 배운 거, 뭐 그런 거 찾으러 다닌 거,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해석이 만들어진 것이 저 책이에요. 근데 뭐 다른 사람 별로 관심이 없죠. 그냥 사투리, 풀이 이런 것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이 동편제 중고제 얘기를 듣고 이제 원고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남원에서만 이사를 한 8번 정도 다녔어요. 남원에서 적은 도시는 이사를 안 다녀요. 그냥 보통 한 번이나 2번 다니고 집을 사서 살죠. 시골이니까. 근데 저는 8번을 다녔어요. 왜냐면 어느 상해 타령을 아주 잘하신 분이 돌아가셨다.
또 소리를 잘하신 분이 돌아가셨다. 그 분들은 또 무당이 돌아가셨다. 단골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후손들이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와서 상례를 치르면 다 모아가지고 불을 태워버린 거예요. 부모 흔적 시타 이런 거 태운 거예요. 이제 물론 사회적으로 저 인간문화재가 되셨다 그런 집안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조상이 나는 싫다. 그래서 다 흔적을 태우는 거예요. 그 태우면 대부분 동네 이제 입구나 동네 비싼 쪽에 많이 하잖아요. 쓰레기 같은데 거기 가면 이제 별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본인이 이렇게 미니 작은 상여도 만들어갖고 하신 분도 있어요. 상여 타령을 자기 하기 위해서 자기가 손으로 상여를 만들어. 그런 것도 몇 개 있고. 그런 걸 다 주워다가 집에다 쟁여놓은 거예요. 집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사 갔다 오면 우리 가족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출근하면 그 집이 아닌 거예요. 거기 각종 안 좋은 것들을 갖다가 고물상에다 버리고 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까지 왔는데요. 이제 아주 오래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정리를 해야겠다 한 것이 그리고 판소리의 정점에 있는 동편제, 그러면 동편제를 창시했다는 송웅로 선생 이렇게 하시잖아요. 판소리를 중시조 송웅로 선생이다. 그런데 아무도 그 실체를 얘기해 주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원의 운봉에 비전마을이라는 곳에 송웅로 생가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생가터다 해가지고 이제 80몇 년, 3년도인가 그 표석도 만들고 해놨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가서 물어보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행정기관에서 그거 세워놨다. 모른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관련되는 걸 논문, 책, 사설, 신문 수집해가지고 했더니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을에 사는 어느 노인이 증언에 의하면 그래도 또 그놈을 또 인용해가지고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데 그 어르신이 오래전 돌아가셨는데 살아있을 때 제가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르신이 여기에 그 송웅로 명창이 살았다 이거 증언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졌다고 그랬더니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내가 좀 나이 들었을 때 모정이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녹음기도 갖고 기록도 갖고 와가지고 노인들이랑 자기랑 같이 있는데 어르신들 여기 이 마을에 옛날 조선시대 때 유명한 단골이 살았어요. 우리는 그런 동네가 아니야. 그런 동네 그런 사람이 있들고 와다네 몰라. 그랬더니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명창이고 지금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 얘기를 싹 하셨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제일로 유명한 명창이고 동편제 상시오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몇 개월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 여기에 있는 날에 이런 사람이 살았지 않소? 이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전혀 알지 못해. 그런데 이제 옛날 1년 전에 와서 했던 사람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말고 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몰라. 그것도 갔다는 거예요. 그 몇 달 있다 또 이제 방송국도 오고 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태가지고 4년, 5년 가니까 자기가 거기에 최고가 잘하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도 생방송도 보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는 생각도 없었는데 저 앞에 길 건너에 있는 그 귀신 무덤, 기곡성 무덤 비만 오면 거기서 내 소리 받아가라 소리도 나온다. 그래서 저거 무덤이 그런 소리 아니냐고 해서 자기는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파봅시다. 그런 걸 싹 조사하고 팠더니 비석이 나온 거예요. 함양, 박씨, 부임, 지임, 이런 거. 그 왜 어르신이 얘기가 틀려요, 이게? 나는 그런 거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었다, 없다. 쭉 해가지고 아무것도 자기 그 마을에서 그런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제 조선 창극사나 이런 것은 이제 한두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어찌됐든 그 이후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남원시도 문화인문사업자 해가지고 거기에 예산 들여서 생가도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고증이나 이런 게 아무도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실체 찾기를 한 거예요. 실체 찾기를. 그런데 제가 싹 다 조사를 수십 명, 수백 명이 조사했는데 명창은 소리꾼은 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균 이사를 6.5회를 해요. 한 곳에서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대 명창까지라는 김영문 명창도 상주 주천면 상주라는 마을에 사는데 그 일화가 있어요. 자기가 41살인가 된 거예요. 그런데 7살짜리가 골목에서 만나면 어이 어디 간가? 오늘은 지금 뭐 노래 부르러 간가? 이렇게 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대를 받으니까 한 곳에서 오래 살지 못해. 그래서 이사를 다녀요. 그래서 실제로 국가가 인정하는 공적 기록부 호적을 확인해 보니까 거짓 6번, 7번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화중무선 같은 명창은 목포에도 호적이 있고 남원에도 있고 뭐 어디에 있고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반소리 명창에 대한 명창분들은 기록이 본명이 아닌 경우가 많은 거예요. 본명이 사람들이 부른 예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종국 명창을 내가 어디 가서 호적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그 김종국 명창이 여기 이 동네에 살았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김애 멋이라고 해야 돼요. 원래 이름대로 해야 돼. 이름을 바꿔서 쓰는 거예요. 하물며 이화중선 명창 같은 경우는 여자분이기 때문에 호주로 등록이 되어 있질 않아서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 면사무소에 가서 이 동네 이 면에 어디 살았다더라. 그러니까 혹시 이화중선이라는 명창에 호적을 알고 싶다 그러면 호적 담당 공무원이 호주 이름을 대세요. 그래 남편 이름을 대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전체 막 500명, 600명 이름을 찾잖아요. 그런데 여자 이름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렇게 방법을 택한 거예요. 이화중선 명창이다 그러면 전국에서 살았다는 곳을 1차 조사를 해요. 신문에 일제 때 신문에 나온 거, 구전 나온 거 그것이 38군데가 된 거예요. 살았다는 곳이. 그러면 그 살았다는 곳의 면사무소에 가서 1페이지부터 한 장씩 떠드는 거예요. 면사무소 면사무소 같은데 호적 창고회가 10만 장이 넘어요. 10만 장이. 토요일에 일요일에 가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저도 이제 공무원이니까 일요일 이제 이런 업무 때문에 왔다 그러면 이제 좀 열람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패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름을 찾게 된 거예요. 모든 명창들이 다 그렇게 찾았어요. 오래 30년이 걸려. 그런데 이제 송웅릉 명창을 어떻게 찾았냐? 일단 그분의 손자가 송만감이라는 명창이잖아요. 송만감 선생님 명창이 여러 군데가 살아요. 나간에도 살았다, 뭐 운봉에도 살았다, 구례도 살았다. 그래서 이제 살았다는 곳에 가서 그 면사무소에 가서 호적을 뒤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구례 읍사무소에서 최초로 찾은 거예요. 최초로. 그건 이제 그 송만감 명창에 호주 옆에가 아버지 이름이고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라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송우령이다. 그러면 그 위에는 없는 거예요. 그 위에가 있어야 송만감인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까지만 하고 수많은 곳에 이제 그 설화나 이야기를 이제 수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일본도 아주 여러 번 갔어요. 왜냐하면 조선 총독부 때 여행가들이 우리가 이제 요즘도 뭐 젊은 사람들이 여행 다니면서 여행 일기도 쓰고 뭐 책도 만들잖아요. 그런 여행가들이 어떤 여행가가 자기가 조선에 팔도유람을 했는데 수원역 어디에서 세부서 역에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자기가 관심 있는 지리산에 살았던 큰 명창의 후손이 수원에 와서 산다더라. 수원역 어디 산다더라. 그런 소리를 옆에서 하더라. 그런 걸 한두 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와가지고 수원 세무서 옆에를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기차를 타고 86번을 갔어요. 남원에서 86번. 그래서 수원 세무서 옆에 아파트 개발된 외에 나머지 단독주택에 이제 그 문패가 있잖아요. 문패를 이제 초인종에 눌러갖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7년인가 된 거예요. 7년. 그런데 마지막 때 갔을 때 그 집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어떻게 찾았냐면 한 4년 전에 한 번 가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한번 갔던 집이에요. 그런데 다시 가서 이제 했는데 혼자 오니까 이제 그쪽에서 의심이 좀 많이 가잖아요. 그 전에는 제가 파출소도 연행도 되고 그랬어요. 가택수 집에 해가지고. 그런데 그 집에 갈 때는 이제 2번째 간 거예요. 기억은 이제 잘 안 났지만 2번째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방의 공무원이니까 좀 믿음이 좀 약해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계시는 손태도라는 박사가 있어요. 박사님 오시라 해가지고 수원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그날저녁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갔는데 그 장손이 6대 장손이죠. 송흥록이라는 선생님의 6대
큰아들 장선이에요. 술을 많이 드시고 그날 온 거예요. 11시 반에. 그래가지고 이제 한옥 집에 갔는데 아무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에가 보통 가면 그 후손이니까 뭐 북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뭐 그림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은 그거하고는 전 상관이 없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무당, 뭐 당고, 노래 이런 것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로. 그 가정집 전화로. 근데 이제 90 몇 살 먹은 이모한테 하신 거예요. 이모. 그래서 이모, 그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우리 집이 옛날에 조선시대 때 유명한 뭐 명창집하고 단골이 나오고 근데 맞소? 그러니까 전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거기서. 어떤 놈이 우리 족보를 파고 다녔나. 우리 족보는 여태까지 모덕이에서 일제 때부터 너가 할머니 유언이 우리 집안은 절대 숨겨서 살아야 된다. 후손은 아무도 모르게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됐는데 어떤 놈이 알아가지고 왔냐. 이런 목소리가 난 거예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 술 취하신 후손이 알았다고 이모 알았다고 끊고는 다락으로 가가지고 족보를 내오신 거예요. 족보를. 그리고 족보를 딱 보니까 족보가 순서대로 똑똑똑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게 쭉.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을 찾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사촌, 육촌들도 6.25 이후에 전부 헤어지고 우리 집안은 그러니까 총망갑 선생님 부인. 그분이 우리 집안은 절대 이런 집안 아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은 절대 아무도 몰라야 된다. 그리고 이사를 다 한 거예요. 사촌들도 다 부산, 진주 다 흩어져서 몰라요. 육촌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수소문 오고 연락처 조사해가지고 나간읍성에가 이제 총망가 선생님 옛날에 일제 때 살아셨거든요. 그리 전부 전국에 있는 일가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분은 뭐 사촌이고 뭐 이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동의를 받아서 그 남원의 운봉에 책가 있는 옆에다가 그 묘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동편대 1대, 2대, 3대, 4대, 5대 쭉쭉 묘를 만들고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요.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 이 도대체 판소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한국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왜 판소리는 북만 쓰는 건가? 그 판소리 세 개가 궁금한 거예요. 첫째, 왜 양반 옷을 입고 양반들 앞에서 양반을 탄핵하는 소리를 하는가? 양반 놈들, 나쁜 놈들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순장가 이런 거. 그리고 왜 북만 하는가? 북악기 왜 하나만 하는가? 하나만. 그리고 왜 그 집안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만 사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것은 바로 그 궁금증이 드는 순간 해결이 된 거예요. 왜? 통혼을 했다. 제가 이제 호적을 다 조사해 보니까 같은 사람들끼리만 결혼한 거예요. 같은 사람들끼리만. 그러니까 그 집안을 쭉 보면 뭐 장례백명창이다. 그러면 이쪽에 뭐 족합면들은 이화증선이다. 또 누구는 뭐 장화증선 이렇게 쭉쭉쭉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통혼을 한다. 우리끼리만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우수한 유전인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왜 북만 쓰는가? 왜 북만 쓰고 박수로 안 하고 왜 주임새를 하는가? 우리가 박자도 맞추고 박수도 치고 해야 되는데 박수를 안 하잖아요. 왜 그거 북만 치는가? 그리고 왜 양반 그 이제 보통 통설적으로 뭐 천민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조선시대 때 가장 천민, 8천민, 8종류의 천민, 뭐 백정이라든지 뭐 쭉 있잖아요. 근데 가장 천민이 백정이었대요. 백정. 가축 도살하는 사람. 그런데 그보다 더 천민 8번째가 노래 부르는 광대 무당이었대요. 왜? 그 백정네 집에서 사람들이 아프고 집안에 우환이 생겨. 그러면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해. 돈을 주고. 그러니까 무당 이 사람들이 제일 천민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인식이 공감 인식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천민이 양반, 궁궐 이런 데서 똑같은 양반 옷을 입고 가서 그렇게 그런 탄핵하는 소리를 하는가? 맞아요. 조선의 헌법이라는 경국대전에 보면 양반을 능멸한다. 양반을 사칭한다.
이런 것들은 삼족을 멸할 중대 범죄다. 그런데 왜 그 양반들이 인정을 했을까? 그 양반뿐만 아니라 모든 조선의 백성의 임금부터 백성 모두가 남녀노소 노후가 사회적으로 공인을 했다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한 자리 모여서 똑같이 추임시도 똑같이 하잖아요. 같은 자리 모여서 원님도 뭐 관찰사도 추임시하고 요 밑에 있는 사람 농부든 누구든 애들이든 다 누구든지 똑같이 추임시 하잖아요. 같아. 그러니까 한 마당에 같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거, 그것은 또 양반 체계에 양반과 상놈의 벽을 허물게 하는 이런 것은 뭐였는가? 사회적으로 왜 공인이 되었는가? 이것이 엄청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신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민이나 이런 개념은 아니었지 않냐? 노래에 당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송은호 선생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조선 말기 이후 이전에는 어떻게 왔는가 해서 조상 이제 하다가 중고제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인맥을 따라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부했다더니 공부는 안 하고 공부만 했구만. 공부는 안 하고 공부만 했어. 아니에요. 아주 유능한 산업계장님이셨어요. 산업계장님인데 어떻게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하셨지? 직접 북도 만드세요. 북도 잘 치시고. 진작에 공무원을 그만두셨어요. 그죠? 우리가 문화 하면 속살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공장님한테 죄를 지르면 겉모습은 그렇게 하지만 저 깊은 속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인은 잘 몰라. 우리가 사는 거 일상생활,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우리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몸만 한국 땅에서 살지 사람은 나는 사는 것은 한국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 제가 이제 지리산에 920개 마을이 있어요. 지리산을 곁들여서 920개 마을인데 920개 마을을 토요일마다 날마다 다니면서 할머니들을 다 만나서 구전자원을 조사한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스를 한 분야인데 한 예로 들으면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발효식품 하면 최고로 치면 김치나 청국장 하잖아요. 그러면 청국장 만드는 청국장 만드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100%가 다 콩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그 콩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조상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음식이 사람을 만들고 그 음식이 마을 공동체를 만든 거다. 그래서 음식이 정성이어야 되고 음식이 싸가지가 없으면 사람이 싸가지가 없게 가지고 공동체가 깨진다. 그러면 그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청국장이라는 거예요. 청국장은 마을마다 마을 공동 다 논이 있어요. 논밭이 마을마다 동닭이 있잖아요. 어떤 마을 작은 마을은 뭐 10마디, 5마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 12월 31일 날 음력으로 섣달 금음날 되면 동네 사람들이 싹 모여서 연말 총회를 해. 그리고 내년도에 새로 할 이장도 뽑고 1년 동안 마을에서 썼던 경비도 정산도 하고 또 내년에 우리 또 마을 공동 논을 질 사람도 선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마을에서 갖고 있는 논 중에 산골짜기에 있는 거 뭐 100평, 50평짜리 작은 논은 누가 질 것인가를 한 사람을 선정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이름을 써내. 우리 마을에서 가장 1년 동안 착하게 살았다는 사람을 한 사람씩 이름을 써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 모아갖고 이제 투표를 봐봐.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서 1년 동안 최고 착하게 살았다고 투표가 제일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마을의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논을 쳐. 그래서 청국장을 만들 때는 콩을 삶아서 그 아랫목에다 볏짚을 꼽아가지고 발효를 시키잖아요. 그 볏짚에서 바실리시균이라는 발효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선천적으로 착하다 하지만 다 착하지 않아. 가물어가지고 물이 귀하면 서로 물을 대기 위해서 싸우고 막 칼부림도 나고 그래. 그 선천적으로는 착하지만 그 세상을 살면서 오염이 돼. 그러니까 근데 청국장을 콩을 띄우는 발효균이 볏짚 속에 있기 때문에 모를 심는 볏짚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농사를 착한 사람이 지어야 그 바실리시 균이 볏짚 속에 착한 법에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착한 사람이 농사 짓는 볏집을 갖다가 집집마다 청국장을 해먹는 거예요. 자기가 농사 짓는 볏집으로 청국장을 띄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돈을 청국장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음식에 대한 정성이나 이것이 철학이 있던 거예요. 모를 심잖아요. 모를 품앗이 모를 해. 근데 20명 30명이 줄 떼어가지고 모를 심으면 손모를 심잖아요. 근데 주인이 이제 새참해가지고 뭐 뒤에서 이렇게 관리해주고 허드렛 일 해주고 근데 보면 모 심을 때 화풀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풀이. 전날 부부싸움을 했던지 자식이 속상을 했던지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모 심을 때 화풀이 해. 그러면 어떤 생각이냐. 그 모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중에 쌀이 악한 기운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를 안 심고 뒤에 허드렛 일을 시켜요. 품앗이의 속살은 그것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 거 몸에 배에 있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몰라. 우리만. 왜냐면 그것이 그런 문화가 이야기가 구전이 상속받아야 돼요. 어떻게 보통 여름 같으면 모정에서 어른들이 얘기하면 우리가 학교 갔다 오다가 뭐 그 놀다가 그런 얘기를 그냥 흘러가지만 듣지 않아요. 듣고 크고 또 보고 크고 이런 얘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60년대 70년대 이후에 우리들은 다 도시로 가버려요. 공부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제도 판소리도 마찬가지로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 한번 찾아본 내용을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판소리 재료는 과연 무엇이냐? 뭐 노래라든지 뭐 사설이라든지 뭐 장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어떻게 인문적인 재료는 다 거점 이 금강권의 사람들이다. 금강권. 왜냐면 김송웅이라는 분도 송웅록 선생이 매대인데 완전 운봉에 사는 사람, 송웅록이라는 동편지를 만들었다는 송웅록이라는 사람이 운봉에 사는데 이 강경에 금강의 나루터에 사는 강경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여동생 누나들 이렇게 인척 관계가 만들어지냐. 거기서 200리가 넘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또 뭐냐면 또 판소리 완성이라고 한다는 진양 쪽으로 뭐 잘 아시잖아요. 다 이렇게 김성옥이라는 선생님한테 관련돼서 나왔다 하잖아요. 그런 환경들이 다 이동을 한 거죠. 한 사람에 의해서 지리산으로 이동해서 이 동편지가 만들어지는 것은 한 중고제에 있던 영향을 받았던 한 사람이 운봉으로 와서 지리산에 와서 후원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후원자. 네가 당신이 정말 괴짜 같은 사람으로 살아봐라.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후원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 씨앗은 다 중고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요. 우리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험감 명창이 평양감사가 부임을 하면 이제 환영잔치를 한대요. 근데 이제 이 모험가 후손이 이제 저한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제 대구에 사는 제가 이제 생방송 이런 거 하니까 그걸 보고 내가 우리 모씨인데 우리 선조 얘기를 당신이 해서 내가 찾아온다고 온 거예요. 대구에서. 저는 이제 방송에서 뭐 이 소리꾼이 천한 사람이다, 천민이다 이런 얘기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이 우리 선조가 정말 훌륭한 이런 사람이다, 선비 이상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감명을 받아서 왔다. 집안 얘기를 해주겠다고 온 거예요. 이게 이제 능라도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인가 평양 가가지고 능라도에서 평양 시민 모아갖고 연설했던 곳이잖아요. 이 능라도에서 평양 감사가 부임하니까 이제 잔치를 한 거예요. 공연을 해준 거예요. 그 가운데 명창이 모험가 명창인데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조선에서 최고 지방 관리 중에서 최고로 좋은 요직은 평양이었다. 평양. 그래서 평양 감사는 임금의 최신복을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평양 감사를 임금이 임명장을 줄 때 한 사람을 딸려서 보낸대요.
평양으로. 그러면 그 평양 감사는 여러 사람 수행원으로 간 중에 한 사람 같이 갔는데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수행원으로만 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능라도에서 공연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임금이 보냈던 같이 평양 감사 갔던 사람이 한쪽에 일반 시민들 그 백성들 같이 앉아가지고 소리꾼이 모험가 명창이 소리하는 것을 치는 거예요. 저거. 그런데 요즘같이 판소리가 완창 막 이런 개념으로 1시간 30분 오면 노래 사서 아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는 짧게 조금 하고 나머지는 재담이에요. 재담. 노래는 간단히 뭐 몇 마디 하고 그 다음 재담이요. 내가 뭐년 뭐월 며칠 저 강원도 철원 어디를 갔더니 철원 현감이 가뭄에 3년 가뭄 백성들은 고열을 짜서 죽는데 다 막 백성들을 매질해가지고 강제로 뭐 세금을 징수해서 그 자기가 착보하고 있더라. 얼씨구 이런 재담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춘향가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년 뭐월 며칠 내는 강원 전라도 순창을 갔더니 순창 현감놈이 그 가뭄에 고추도 안 됐는데 진상품 해야 된다고 좋은 고추만 다 백성들한테 뺏어가지고 그렇게 진상한다더라. 얼씨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다 또 어디 갔더니 얻은 부사는 정말로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백성을 열심히 살피고 있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광대들이 돌아다니까. 그러면 그런 걸 다 적어가지고 그 다음날 파발로 보내는 거예요. 파발로 한양으로 임금이. 그러면 임금이 그걸 보고 가장 나쁜다고 했던 놈 쪽으로 암행어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리꾼들의 사회적 역할이 딱 있던 거예요. 그런 다양한 역할이 공동체를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니까 양반이든 사회든 이 신분을 초월하는 사회 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개념이. 조선시대 때 절대 침범 불가 영역이죠. 양반하고 상면은 서로 영향을 침범할 수 없는 사회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 화소리 광대들이 했을까? 그것은 아까 그런 기능, 또 아까 말씀드린 같이 왜 양반 옷을 입고 양반 갓을 입고 이렇게 양반을 탄핵해도 탄핵은 한 마당에서 모든 사람이 모여서 지금 일반 양반 집에서 상민들이 와서 밥을 먹으려면 마당에서 먹잖아요. 마당에서는 마을에서는 못 먹고 마당에서 먹어요. 그런데 이 소리판은 한 판이에요. 무대나 이런 것이 뭐 판 같은 마당에서 똑같이 해서 먹는 것도 똑같이 노래하는 거 듣는 감상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것들을 이제 그 생각을 해본 것 중에 조선시대 최고의 혁신 상품이 무엇일까? 한글하고 판소리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1380년 이후에 이성계 장군이 고려를 이제 나라 쇠락하니까 조선을 개국했잖아요. 조선을 개국하면서 조선 개국의 건국 이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조선은 백성의 나라다. 백성이 주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조 이방원 시대까지 권력 다툼 때문에 백성의 주권을 확보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양반들 세계로 고려시대 기득권층으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종대왕 득위하면서 우리 조선이 건국 이념이 백성의 주인이라는 백성의 나라인데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하나도 없지 않냐. 그래서 백성의 눈을 띄워야겠다. 이런 고민이 아주 많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대부는 엄청나게 반대했을 거예요. 백성의 눈을 띄운다는 것은 기득권층의 모든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기득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저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백성의 눈을 띄우는 한글을 만든 거잖아요. 그 세월이 흘리면서 이제는 백성의 입과 귀를 띄워야 된다. 그것이 조선 중기 후에 판소리였지 않냐. 그래서 이런 사회적 역할과 이런 기능 때문에 이것을 사회적으로 모두 공인을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평양이 왜 중요했냐? 평양은 모든 외국, 국내 모든 정보가 집산되는 곳이에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 또 조선에서 있던 정보가 중국으로 가는 거. 그럼 나라 역성혁명을 한다든가 해서 중국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 모든 국내외 정보가 집산되는 곳이 평양이죠. 그러니까 평양 감사가 제일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양 감사 부임할 때
평양 능라도에서 요런 소리판을 만드는 것은 아주 사회적 기능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 이제 충청도하고 전라도가 이제 소리가 이제 이렇게 충청도 소리가 전라도로 가는데요. 이 매개체가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어떤 후원자가 있어야 된다. 후원자가. 그래서 그 문봉 만석군 집안의 얘기로는 조선시대 때 80에서 100개 정도의 만석군이 있었다 그래요. 80명에서 100명 정도. 그런데 운봉 만석군은 신흥부자예요. 신흥. 대대로 낸 부자가 아니라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벼락부자가 되니까 만석군 협의회. 이게 말하면 지금과 같으면 경제인연합회, 대그룹 경제인연합회 같이 만석군 그룹 협의체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씩 그 집집 만석군마다 돌아다니면서 친목도모를 해. 그래서 하면 만석군네 집에 가면 뭐 이제 잔치도 보여주고, 진주 만석군네 가면 그 칼춤 그 연예인 집단이 와서 보여주고, 함경도 만석군에 가면 북청 사전 노름. 그래서 그 연예인 집단을 만석군이 후원해 주는 거예요. 후원해줘.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소장농들이 이제 애경사도 있으면 그런 것도 해주고 평소에 사회 활동도 하고 그렇게. 그런데 운봉 만석군은 신흥 부자고 아까 이제 그 문맹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예 예술 이런 것이 없다고 만석군 협의체에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왕따. 그래서 그 눈을 뜬 것이 이 중고 충청도에 있는 금강에 있던 이쪽 사람들을 한 명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간 것은 기록이 어떻게 됐냐? 이것이 이제 운봉 만석군인데요. 왼쪽이 운봉 만석군이 별장이 있어요. 운합정에. 지금은 이제 일제 때 불타고 없는데 밑에서 배 타고 있는 사람은 이화중선 명창이에요. 불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운봉 만석군이 얼마큼 부자였냐? 신흥 부자인데도 얼마큼 부자였냐? 경상도에서 최고 부자 만석군 진주에가 있어요. 진주. 경상도 전체에서 최고 부자 만석군 진주에 있어. 지리산에서 운봉 만석군은 인구가 1200명밖에 안 돼. 그렇게 조그마한 손바닥 많은 데서 사는 만석군이에요. 경상도 전체에서 최고 부자 만석군, 진주에 사는 만석군하고 지리산 조그마한 곳에서 있는 만석군, 운봉 만석군하고 서로 자기가 부자다. 이렇게 이제 재산 다툼을 하니까 임금님이 누가 더 부자인가 가서 알아보고 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진주 관찰사에다가 경상도에서 최고 부자인 만석군도 알아, 운봉 만석군도 알아 해가지고 실험을 했대. 임금님이 보낸 판정관이. 그래가지고 이제 임금님께서 어명이 내려졌다. 나라의 그 혼란이 전쟁의 염려가 돼서 열흘 안으로 군량이 만석을 대령하라는 명령이 어명이 내려졌다. 그러니까 각자 답을 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진주 경상도 최고 부자라는 진주 만석군은 대답을 보였다는 거예요. 만석이라는 거는 이 한 석이 쌀이 144kg거든요. 그 가을이 돼야 그 시가 144kg가 되는 거예요. 만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소에는 없는 거죠. 그게 걱정이 돼서 대답을 못 하는데 이 운봉 만석군은 바로 나서서 그랬대. 좋습니다. 제가 열흘이 아니라 3일 안에 군량이 만석을 어명 따라서 바치겠습니다. 근데 참깨로 갖다 줄까요? 들깨로 갖다 줄까요? 그랬대. 쌀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큰 부자예요. 이 운봉 만석군이 땅이 운봉에만 있는 거야 아니라 여기 홍성도 있고 철원도 있고 제주도 있고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이 집안의 소작 계약서를 보면 조선 함경도까지도 자기 땅이 있어요. 요렇게 만석이 큰 부자예요. 이것은 아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운봉 만석군이 중고제에 지역에 있는 이 노래하고 중고제 노래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운봉으로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모든 만석군들이 다 연예인 집단을 후원해 있어. 그래서 가면 그 잔치를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운봉 만석군은 괄시를 당한 거야. 아무 그런 행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나도 연예인 집단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중에 이 고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권삼등명창이 운봉 지역을 활동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 노래를. 여기에 이제 조선시대 때 세금하고 관련되는 기록물 중에
조행일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보면 운봉을 비롯한 10개의 고을의 세금이 조세미가 쌀이 웅포 금강나루터까지 오는 거예요. 엄청 멀죠. 200리길을 짊어지고 와야 돼. 그런데 그거 법으로 딱 정해진 거예요. 남원, 임실, 곡성, 운봉 이렇게 10개 지역은 10개 이런 지역은 조세미를 웅포 나루터까지 와야 돼. 건너가 바로 강경이잖아요. 그러면 웅포 나루터에서 하늘 조세 창고에다 저장해놨다가 웅포 나루터에서 금강을 통해서 한양으로 가.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많은 곡식을 쥐고 오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요렇게 한 거예요. 하멸 만석군이 이제 웅포 옆에가 있는 거잖아요. 그 하멸 만석군이 사는 하멸 옆에가 조곡창고 성당창이라고 있어요. 조곡 세금을 받아온 세금 곡식을 저장해 놓은 창고예요. 여기서 이제 웅포로 갖고 가가지고 한양으로 이제 갖고 가잖아요. 근데 운봉서 조세미를 하멸 성창당까지 같이 가려면 너무나 멀어서 많은 사람이 동원돼도 안 돼. 그러니까 하멸 만석군이 3명 있잖아요. 김씨부터 지금 김씨만 남아 있잖아요. 그 만석군이 운봉 지역에 있는 세금을 대신 내줘. 옛날에는 세금을 조세미를 만석군이 소작농을 주잖아요. 그러면 소작인들이 세금을 낸 것이 아니고 만석군이 세금을 대신 내줘. 대신 내줘요. 소작농 세금을 대신 내줘요. 대신 이제 소작료에서 그만큼 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일시적으로 내고 또 기수율이 좋아야 돼요. 그 지역에. 근데 운봉 만석군이 수많은 막 몇백가만 일으키는 조세미를 갖고 올 수가 먼 곳이라서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하멸 만석군이 운봉 지역에서 내 세금을 조세미를 쌀 곡식을 대신 내준다고. 대신 그 쌀값만 세금 대신 무엇을 내줘요? 운봉 만석군은 하멸 만석군이 필요한 것을 부피가 작은 것을 주는 거예요. 운봉 지역에 아주 많이 잘 내는 거 비싼 거 한지, 그 다음에 지리산 꿀, 또 뭐 몇 가지가 5가지가 있어요. 그걸로 부피가 작은 거 돈, 그런 걸로 운봉 만석군은 대신 돈을 주고 하멸 만석군을 주고 하멸 만석군은 자기 곡식을 운봉 만석군이 내야 세금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멸 성창당이잖아요. 이때 하멸 만석군의 집에 누가 살았냐? 이 금강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멸 풍류방에 드나드는 거예요. 풍류방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뭐 가야금도 하고 시조도 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 중에 하멸 만석군의 집사가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가 송씨였어요. 송씨든 여산송씨 집사 옆에가 여산송씨잖아요. 거기에 한 사람이 하멸 만석군의 집에 집사였다고. 집사. 그리고 그 집사가 있다 하면 만석군의 집에 풍류청에 건너마을에 광경 논산 있는 풍류꾼들이 그 만석군의 집으로 하면 만석군은 드나드는 거예요. 그때 이 운봉 만석군이 하멜 만석군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운봉 만석군이 하멜 만석군에 있는 송첨지를 데리고 가는데 왜 데리고 갔냐? 이 운봉 만석군네 집에서 살림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첨지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하멜 만석군네 집사는 송첨지잖아요. 근데 가을이 되면 아까 같이 세금을 대신 내주고 대신 세금을 꿀이나 한지로 이렇게 하려면 집사가 서로 바꿔가지고 양쪽 집에 가가지고 그것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운봉 쌀을 네가 하멜 만석군에 몇 가마를 줬냐, 보리를 몇 가마를 줬냐, 그런 거 적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값만큼을 운봉 만석군에서는 꿀로 몇 대냐 이런 거 해야 하잖아요. 그것을 집사가 바꿔갖고 가서 해야 돼. 그 일을. 그래서 보통 2달, 3달 동안 살아. 그래서 운봉 만석군은 성씨가 박씨예요. 박씨. 2달 동안 살려면 이제 사는 거처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거처가 지금 송릉 명창이 생각했다는 비전마을이가 그 거처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 또 다시 본가로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때 그 송첨지는 무슨 재주가 있었냐?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도 있었지만
이 하멜 만석군의 풍류청에서 북을 잘 쳤어요. 북. 많은 사람들이 소리청을 하니까 북을 쳤다고. 그래서 운봉 만석군에 와가지고 재산 관리 그 하멜 만석군하고 서로 재산 관리할 때 두 달간 파견했을 때 그 운봉 만석군의 소리청을 드나드는 권삼등명창에 고수를 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기록에가 권삼등명창의 수행고수가 송첨지다고 그렇게 써진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 낳은 자식이 아들이 송흥록인 거예요. 송흥록. 이 하멜 운봉에서 낳은 아들은 송흥록. 첫 번째 하멜 만석군에 있을 때 낳은 딸은 송흥록의 누나. 그러니까 송흥록의 누나고 송첨지 하멜 만석군의 집사인 송첨지가 거기서 낳은 딸이 딸. 그 다음에 그걸 드나드는 김첨지 아들. 그 김성옥이잖아요. 그렇게 인연이 돼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됐다고. 둘이 결혼을. 그러니까 그리고 그 운봉 만석군으로 갔던 이제 송첨지가 낳은 아들은 두 아들 낳은 것은 송옥록, 송광록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이 얘기가 있지만 노래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는데 뭐 허접한 거 있다, 완성이 안 됐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처남네 매부네 집을 왔더니 매부가 학슬풍이 걸려서 무릎이 걸려서 문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 문만 열고 그냥 그게 신세 타령을 했다. 근데 그거 영감을 얻어서 진양을 만들었다. 운봉오고 하멜오고 200년이 넘은데 김성옥이라는 사람은 알 일이 없고 인연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문적 환경은 요렇게 됐다. 제가 그 집안에서 들은 얘기를 그렇게 말씀드리면 요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편제는 씨앗이 중고죄가 있는 거예요. 중고죄 씨앗이 그대로 가서 그 씨앗에 물 주고 잘 가꾼 것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럼 운봉 만석군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냐? 그 운봉의 지리산을 양쪽으로 두고 화계장터와 인월장터가 있어요. 그 화계장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월장터가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화계장터, 북쪽에는 인월장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흥부가 그 인월에서 살았다 그러잖아요. 흥부 부대가. 그런데 흥부가 보면 어떻게 부자가 됐다. 궁금해서 다 사람들이 보면 박을 3통을 타가지고 부자가 된 거잖아요. 제비가 박을 같이 갖다 줘가지고 가을에 박을 탔더니 박통 3개 박통에서 부자가 됐다. 하나를 탔더니 집이 나오고 하나 탔더니 금은보가 나오고 하나 탔더니 화초장이 나왔다. 막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비당이 나오고 박 3개에서 부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박 심어갖고 부자 될 일은 초등학생도 다 거짓말이다. 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박으로 부자가 됐다는 것은 그 얘기는 기록에 있는 것은 우리가 토정비결 선생, 토정 이지암 선생 있잖아요. 토정 선생이 사냥이 내려오다가 저 신안인가 어디 거기 백성들이 가난해서 그 씨앗을 박을 심어서 부자가 되게 해줬다. 그런 기록에는 박으로 바가지로 부자가 된 일은 이 지구상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도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박으로 바가지로 부자 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운봉 만석군은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됐냐? 이 흥부 모델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그렇게 박으로 의인화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속담이 있어요. 인월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이 면이 3개가 있어요. 인월면 있고 운봉, 아영, 인월, 살래 이렇게가 있어요. 마천면. 근데 속담이 있어요. 속담에. 살래 사람들은 꽃감을 팔아서 쌀을 사고 마천 사람들은 옷을 팔아서 은근보화를 사고 아영 사람들은 딱을 팔아서 집을 산다. 종이 만드는 딱. 근데 요것은 전부 다 가을에 인월장터로 모아들어. 인월장터로 모아드는 상품이에요. 인월장터로. 그러니까 가을부터 9월 9일부터 3월 3월 제비가 온다는 3월 3일까지 제비가 돌아가는 9월 9일부터 제비가 온다는 3월 3일까지 인월장터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꽃감, 옷장사, 닭장사를 하면 돼. 이것을 다 사가지고 도매 장사라면 한 해에 꽃감으로 1000냥을 번다고 했어요. 한 해에 옷으로 1000냥을 번다고 했다고.
천냥이라는 것은 집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천냥이라는 것은 은근부와 괴짝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일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 일이요. 근데 흥부는 자식이 많잖아. 12명이. 많아. 그리고 흥부가 왜 부자 3월 3일날 제비가 와가지고 9월 9일날 돌아가다 그때 박을 탄다. 제비하고 박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계절하고. 그러니까 3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는 인월 장터에서 노무자 생활에 가족들이 이 소금 장사 허대 마당도 쓸어주고 이 여러 가지 가족들이 일을 해. 그래서 3월 4일부터 9월 9일 시장탕에서 노력을 해서 번 돈으로 미천으로 가을에 꽃감, 옷, 딱을 도매상을 하는 거예요. 장사로 눈을 뜬 거예요. 눈을. 그러면 한 해 대박. 흥부가 한 번에 대박이 난 거잖아요. 한 번에 몇 년 동안 대박이 난 것이 아니고 한 번에 대박이 나요. 이 한지가 얼마만큼 유명하냐면 하동에서 그 먼 곳에 지리산 벽서를 넘어서 소금을 짊어지고 와가지고 한지를 바꿔갖고 가요. 한지를. 대단하잖아요. 이 장사를 한 부자가 된 사람이 만석군이에요. 내가 봐는. 그도 흥부도 박씨잖아요. 요 만석군도 박씨요. 그리고 자기들이 뭘로 해서 돈을 벌어. 땅도 다 너무 땅이 있었다고. 다 너무 상황이잖아. 근데 갑자기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 부자가 됐다. 하는 것은 여기에요.